평생 걸었던 길을 쭉 이어붙이면은 그게 그대로 정통 민주당 역사가 저는 민주당의 교과서 같은 분입니다. 무서운 사람인 줄 아는 분들이 많은데 무서운 이미지죠. 저 사진 보세요. 저기 네. 저게 초등학생한테서 나올 수 있는 표정입니까? 초등학생 오. 네, 초등학교 때 졸업사진이라고 하는데 이 실제 만나면 권위의식이 1도 없고 사심이 정말 1도 없고 마음이 정말 크고 아이 같은 호기심, 저울 같은 균형감각 그런 눈으로 있는 그대로 세상을 하던 참 현명한 분이었어요. 정치를 하는 평생 저는 그분이 틀린 말을 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저 표정으로 평생 사셨는데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사이네요. 이제는 깜빡깜빡해요. 특히 사람 이름이 머릿속에는 있는데 입으로 잘 안 나와요. 가끔 나올게요. 20년을 연속 집권해야 정책의 뿌리를 내린다. 이 말을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에 네. 시작했는데 이런저런 정책을 만들어놔도 뭐 이명박이 와서 다 없애버리더라 그런 얘기 하시면서 20년 연속 집권 얘기를 하셨거든요. 다른 분이 한 번 더 집권하면 그게 뿌리를 내려든지 갈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의 이 분단사, 냉전 체제의 분단사를 근본적으로 이제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연속해서 한 20년 집권을 해야 이른바 그 우리가 갖고 있는 개혁 정책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제대로 뿌리를 내리거든요. 영국의 노동당이라든가 독일의 3인당이라도 이런 데들도 우선 20년 그렇게 해야 제대로 나라다운 나라를 이번에 만들 수 있거든요. 전당원 투표라는 걸 전산화해서 당의 공식 의사결정 체계로 확립한 장본인입니다. 그 결과가 현재 세계 최대 500만 당원 정당. 전 세계에 공산당을 제외하고 500만 당원이 있는 정당이 없어요. 500만 당원이 돼서 당원 직접 민주주의를 가능하게 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시스템을 가진 당원 주권 정당, 오늘날 민주당을 네. 만든 분이니까 현대 민주당의 아버지죠. 그걸 만들면서 이제 20년 연속 집권해야 정책이 뿌리 내린다고 하신 건데 사항이 국민의 상당수의 정보가 유출된 상황에서 그에 대한 보고를 15개월 이상 지연시키는 문제가 있었고 더 나아가서 최근에는 대통령과 총리를 향해서 근거 없는 비난조차 있었던 점을 설명했습니다. 차별적 대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했고 한미 관계의 어떤 긴밀도는 이재명 정부에 들어와서 특정 기업이 로비로 흔들 수 있을 정도의 관계를 넘었습니다. 총리로서 쿠파 문제의 진행에 대해서 책임감을 갖고 직접 챙기겠습니다. 손현보 목사 건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한국은 정교가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선거법 위반에 대한 조사가 있는 것임을 설명했습니다. 벤스 부통령은 한국의 시스템을 존중한다는 전제하에서 오해가 없도록 잘 관리했으면 좋겠다라는 요청을 해서 저도 그에 적극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김정은 위원장의 북한에 대해서 관계 개선에 용의가 있는 미국 측에서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북한의 특사를 보내 관계 개선의 의사를 표시하는 것도 하나의 접근법일 수 있다라고. 마두로가 제거되면 트럼프에 협력하겠다고 로드리게스 부통령이 미국과 사전에 약속했다고 가디언이 보도했습니다. 오빠가 국회의장인데 두 사람만 미국에 합류하면 정부와 의회를 장악하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최상의 상대라고 실제 작년부터 네. 두 남매가 미국과 접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로드리게스 남매는 작년 가을부터 미국과 접촉했으며 작년 12월에 준비가 됐다는 뜻을 전했다고 합니다. 2주 전 무관 여성을 사살했던 아이스가 미국에 같은 미네소타에서 이번에는 남자 간호사를 사살했어요. 저기서 카메라를 들고 있는 저 손이 보이는 저분이 사망한 분이에요. 저렇게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었단 말이에요. 저분이 사망한 분인데 저렇게 오른손에 카메라를 들고 찍고 있었는데 아이스 요원에 의해서 여성이 저렇게 밀쳐지니까 중간에서 여성을 보호하려고 나섭니다. 저분이. 근데 스프레이를 뿌려요. 요원들이. 그리고 저 남자를 떼내가지고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 요원들이 막 저렇게 제압을 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총을 쏴요. 와, 저렇게 제압하던 아이스 요원들이 갑자기 멀리 떨어지면서 소리를 질러요. 잘 들어보면 총을 가졌다라는 말처럼 들리거든요. 자, 발음각 떠죠? 이번에 네. 스프레이 뿌리죠. 훨씬 더 가까이 보이지 않습니까? 저렇게 저 남자를 도와주려고 하는 저 남자를 끌어가지고 땅에 눕히고 네. 그러다가 완전히 제압했는데 갑자기 쏴요 총을. 갑자기. 네.
야. 저희가 사망한 사람한테 돌아와서 지금 옷을 뒤지는 거예요. They don't do much, man, and they keep pushing people, you know. 저렇게 떼내요. 네. 완전히 떼내는데 그래서 제압 당합니다. 땅바닥에 엎드려 있거든요. 저렇게 땅바닥에 완전히 제압 당했는데 때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총을 쏩니다. 야. Oh shit! What the fuck? They killed me! Did they fucking kill us? You're fucking kidding me, dude. 휴대폰을 들고 사진을 찍고 있어요. 총을 들고 온 게 아니에요. 네. 총을 꺼내서 다가가니까 무장 해제하려고 덮친 게 아니고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여성이 아이스 요원에 의해서 밀쳐진단 말이죠. 넘어져. 그래서 중간에 끼어든 거예요. 네. 그러지 말라고. 근데 스프레이를 뿌립니다. 그래도 여성을 보호하니까 남자들이 끌어내요. 아이스 요원들이. 끌어내가지고 바닥에 팽개쳐요 저렇게. 네. 그리고 몇 초 지나지도 않았어요. 완전히 제압했거든요. 저 많은 사람들이 제압하는데 어떻게 버팁니까? 저 땅바닥에 완전히 제압됐는데 갑자기 멀어지면서 총을 쏴요. 저 때. 갑자기. 요원들이 저렇게 한참 사망한 데 있다가 요원들이 다가와서 옷을 뒤집니다. 아마 자기들끼리 왜 총을 쏜 거냐 얘기하다가 누군가 건 얘기했지 않냐. 네. 그러니까 돌아와서 자기들 알리바이를 위해서 몸을 뒤지는 거예요. 저렇게 몸을 뒤진다는 자체가 총을 꺼내 손을 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땅바닥에 있었겠죠. 네. 옷을 뒤지다니 저렇게. 옷을 뒤진다는 자체가 몸에서 꺼내지 않았다는 소리고 응급실 간호사라고 하는데 미국이 진짜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었죠. 이것이 유사 범죄를 부를 것이다라고 했는데 불과 2주도 되지 않아서 그야말로 유사 범죄가 발생을 했네요. 지금 미국 전역의 한인들을 포함해서 그야말로 충격, 공포, 분노 이런 감정으로 지금 뒤덮여 있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선제적으로 SNS에서 발표를 합니다. 수사가 뭐 끝나기는커녕 시작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해주는 건데요. 이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그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 정부 주장 사실과 전혀 다릅니다. 보시다시피 알렉스가 권총을 꺼낸 적도 없고요. 겨냥을 하거나 IC 요원들을 위협한 적도 없습니다. 그가 손에 처음부터 끝까지 쥐고 있던 것은 오히려 셀폰이었고요. 전화기도 바로 옆에 여성 시위대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엎드린 사진에도 명확하게 머리 앞으로 내민 두 손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연방순찰대 요원이 알렉스의 권총을 총집에서 꺼내서 자기 주머니에 넣는 것이 영상에 나옵니다. 그 무장 해제를 시킨 거죠. 무장 해제를 한 후에 총성이 들립니다. 네. 5초간 무려 최소한 10발의 총성을 10발이나. 했고요. 예, 지난번 르네코 살해 사건 때 말씀드린 것처럼 무방비 상태의 피해자를 그야말로 처형 방식, 미국어로 execution style killing이 명백합니다. 자, 저거는 그 영상이 계속 나오던데 다양한 각도에서 주변에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에서 영상이 남아 있어서 이제 도저히 거짓말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아니 총기로 위협을 해서 그걸 뺏었다 이렇게 말하는데 실제로는 그 남성은 꼼짝 못하고 있었단 말이죠. 이거는 모두가 다 봤는데 미국 국민들이 지금 당국의 설명을 믿지 않을 거 아닙니까? 바이든 날리면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그야말로 하루에 수십 번씩 하는, 정말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하는 그런 지금 정부의 정책에 모든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이던데 그리고 아예 갓난아기도 체포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데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모인 지난 주말의 집회는 지금 미니애폴리스에서 열린 역대 최대의 집회였고요. 그리고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1000여 군데에서 시위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뉴욕 집회에도 최근에 그 이민자보 한인 커뮤니티 네트워크가 생겨서 이제 우리 스스로를 우리가 보호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단체를 결성했고요. 거기 이제 대표분들이 뉴욕 맨하탄 집회에 참가를 했는데 한 2만 명 정도 모였었고요.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여러 집회에 참가를 해봤지만 이번처럼 그 참가자들 한 분 한 분이 분노 게이지가 높은 집회는 정말 처음입니다. 그 동료 시민들의 죽음을 보면서 다음에는 내 차례가 될 수도 있다. 그런 분노와 결기가 느껴졌습니다. 네, 지금 미주 전역의 그 민주진보 사회의 컨센서스는 이런 겁니다. 트럼프와 파시스트들의 전략은 시위대가 연방 요원들을 죽일 때까지 시민들을 죽여라는 것이다. 좀 심하게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들의 정확한 현실 인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란법을 발동해서 중간선거를 취소하고 장기 독재로 가는 것이다. 이것이 미국 시민사회의 컨센서스입니다.
아, 1월 6일 날 트럼프 대통령 본인이 중간선거가 왜 필요해?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라고 말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22일 스위스 다보스 회의 만찬석상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국내에 잘 안 알려져 있는데 그래 나는 독재자다. 때로는 독재자가 필요해. 예, 이 말을 했습니다. 다보스 회의에서 한 말입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좀 그리고- 웃었죠. 마치 농담인 것처럼 개면적게. 예. 예, 그랬죠. 그리고 스티브 배넌이 지난번에 더 워룸에서 반란법을 당장 발동해야 된다고 말했다고 했는데 어저께는 이 말도 했습니다. 미네소타는 백인을 혐오한다. 그들은 쓰레기다. 오늘 당장 반란법을 발동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이 말을 한 데는 배경이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미네소타는 미국의 광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미국 미네소타는 긴 저항의 역사가 있습니다. 1917년 미니애나폴리스하고 바로 옆 세인트폴을 트윈시티라고 부르는데 거기 전차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고 34년도에는 트럭 노동자들 중심으로 총파업이 있었습니다. 이때도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발표를 했고 수십 명이 부상을 당했고 2명이 사망한 아주 유명한 사건이었고요. 1968년도에는 아메리칸 인디안, 미국 원주민 운동이 있었고 2020년도에는 잘 아시다시피 조지 플로이드 항쟁까지 미국 현대사에서 그야말로 노동, 인권, 또 시민 저항의 역사의 맥이 끊기지 않은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마가 진영이 이 미네소타를 선택을 한 것이고요. 그래서 또 역설적으로 보면 미네소타의 시민들은 결코 물러서거나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